지중해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책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시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페르시아는 당연히 다시 전쟁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가 자주 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기전 5세기 지중해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영화 300에 나왔던 그 투혼에 찬 전사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그 페르시아 전쟁에 담겨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마라톤 전투나 살라미스 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략적 사유들이 상호 충돌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여기에 하단 밑쪽으로 보면은 라코니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가운데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티카라고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아티카 지역이 바로 아테네가 통치하는 그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테살리가 있고 그 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또 그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트레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엠파이어, 즉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와 터키 지역으로 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세계에 도시국가가 몇 개쯤 되었을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한 700개쯤 시행하는 분도 있고요. 또 많이 잡는 분들은 1200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세계에는 두 개의 도시국가가 대단히 이제 경제적 관계 속에서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하나가 스파르타고 또 하나가 아테네입니다. BC 6세기만 하더라도 스파르타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테네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고 또 참주정에서 민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도 심했습니다. 이때 이제 스파르타가 아테네 정치에 개입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여기 크레스테네스와 크레오메네스라고 하는 두 정치인입니다. 크레스테네스는 아테네의 정치인이고 크레오메네스는 그 당시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이때 아테네는 참주정이었습니다. 이 참주정에 대한 불만이 심해지자 크레스테네스가 민주개혁을 주장하면서 소위 이제 정변을 추구하는 거죠. 그때 크레스테네스가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뭔가 민주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때 크레오메네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당시 참주였던 히피아스를 몰아내고 아테네를 민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통치가 바뀌고 정책도 그런 변덕스러운 시민들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크레오메네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테네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테네스가 만들었던 민회를 해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참주를 옹립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때 아테네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스파르타가 물러나긴 했지만 아테네 입장에서는 강력한 스파르타의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게 이제
507년경, 서기전 507년경인데 이때 페르시아에 사신을 보내서 스파르타의 위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키는데 도움을 달라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요구했던 것은 흙가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흙가물을 바치라는 것은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가신으로 지위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또 페르시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때 그 일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네는 크레스테네스의 주도로 민주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정치에 개입했던 스파르타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인도에 거의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보면은 카불이나 파키스탄 북부 지역이 페르시아의 동쪽 영토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미 발칸의 북쪽 지역이 병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가 페르시아 영토로 통합되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푸른색 선이 가고 있는 지역이 다리우스 왕이 영토를 확장시킨 지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다리우스의 영토 확장은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우스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국주의적 통치가 소아시아,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그 서쪽 해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의 자치를 또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기전 499년에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이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많이 폐지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다리우스 왕이 집권하면서 상당히 대원정을 많이 하고 원정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죠. 이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고스란히 속주에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이러한 경제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은 이 BC 500년대에서 그다음에 400년 넘어가는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참주정에서 민주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다 페르시아 왕에 의한 참주가 통치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 불만도 심했던 거죠. 그래서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밀레토스의 통치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반란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거대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국인 그리스의 스파르타나 아테네의 지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갑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로. 그래서 병력을 지원해달라, 전함을 보내달라 이야기했을 때 스파르타는 우리는 가지 못한다라고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수고 끝에 함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척의 함선과 또 병력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테네 말고도 또 한 나라가, 또 한 도시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에레트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에서 한 15km 오른쪽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가 25척의 전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테네의 전함 국력으로 본다면 거의 전력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 다음에 그냥 498년에 이제 소아시아로 진군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요한 정책 거점이었던 사르디스라고 하는 지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르디스라는 곳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공격이 성공을 해서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긴 한데
이 공격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큰 화재가 발생을 해요. 화재가 발생해서 거의 많은 집들이 불타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단히 신성스러운 신전이 불타버리는 게 됩니다. 이건 페르시아인들 대단히 격노할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그리스에서 온 지원군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에페수스 전투라는 건데 이 전투에서 아주 그리스 중장 보병이 페르시아 기병에 의해서 괴멸되다시피 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스파르타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아테네는 지원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략적 사유입니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사실 가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까 지도에서 보였던 것처럼 사실 스파르타는 기본 대단히 군국주의 나라고 바로 옆에 있는 메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식민지 통치하면서 거기서 식량을 공급받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병력도 아무리 많이 양성한다 그러더라도 스파르타는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아르고스라고 하는 적대적인 나라가 있고요. 또 왼쪽으로 아카디아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북 쪽에 코린트라는 나라가 협조적이고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기본에 자기 지역과 메시니아를 잘 통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대적인 아르고스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코린토스 같은 우방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6세기 후반 5세기의 스파르타의 대전략입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스파르타가 군대를 파견해서 페르시아에 개입을 하게 되면 페르시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스파르타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밀레토스의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